감옥이 그 법이라는 게 약간은 좀 두렵기도 할 거예요 처음에.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재미있어요. 나만 재밌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 이게 저기 뭐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아주 맨 처음부터 시작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맨 처음에 시작한 지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그런데 뭐 앞에 거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오늘부터 이렇게 듣는 거로 따라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새로 오신 분들은 그 교재의 127쪽을 피세요. 127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쌍가로 5번 있어요. 공법상의 사무관리 이런 파트가 있어요. 그죠? 거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진도로 나갈 차례인데 공법상의 사무관리라 그러는데 이거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데는 아닌데 아주 가끔 나와. 그래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사무관리라는 또는 사무관리 또는 사무관리 행위 이렇게도 불러요. 응? 뜻을 읽어봅시다. 뜻은 물어보지 않아. 시험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출제자는 사무관리 내지는 사무관리 행위란 뭐다 하고 다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 뭐뭐 예가 우리 실제 국가와 개인 사이에 행정할 때 그 예가 어떤 게 있냐 요거 정도 물어봐. 응? 그래서 뭐 질문이 다음 중 뭐 공법상 사무관리 행위, 사무관리의 예를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그 정도야. 그러면 그 의라는 게 이제 뜻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이제 의의 또 뭐예요? 사무관리 또는 사무관리 행위란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해 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의무 있대 없대?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이 일 처리를 해주는 거야. 응?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 개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이런 거 한번 보자. 조금 아까 보니까 이제 막 비가 이제 쏟아지려고 막 시작을 하더라고요. 바람은 계속 불었는데, 자, 이게 이제 마당이 있는 집에서 이제 여러 집들이 산다고 치자. 우리 시골의 동네 같은 데서 그죠? 근데 옆집에 마당에 빨래를 널고 시장에 간 거야. 근데 막 소나기가 오고 비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해? 보통 잘 친하게 지내는 집들 사이면 어떻게 해요? 빨래 걷어주겠죠. 그렇죠. 걷어서 뭐 이렇게 응? 저 비에 젖지 않게 마루에 놔준다든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될 법적인 의무 있나?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 없어요. 뭐 그 옆집 사람이 가면서 소나기 오면 빨래 좀 걷어주세요. 그랬더니 네. 이러면 서로 합의가 됐고 계약이 된 거야. 의무가 있어. 약속을 했잖아. 근데 그런 거 없었거든. 근데도 이웃 간의 정으로 빨리 대신 걷어서 안 적게 보관해 주잖아. 그럼 이런 것처럼 법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는 없는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행위를 사무관리 행위라 그런대요. 근데 이게 생각해. 그러면 법적으로 그럼 뭐 서로 좋은 일인데 뭐 문제가 있지? 응? 뭐 이게 왜 어느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응?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야, 그래 이제 뭐야? 여러분들이 이제 집주인이야. 그리고 이제 그 방 하나를 아래층에 세를 줬다고 쳐봐. 그 젊은 부부가 살아. 갓난 아이 데리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막 애가 계속 울어. 응? 그래서 저 애들 엄마 아빠는 어딨나? 계속 울고 그랬더니 울음소리가 계속 나서 혹시나 하고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 애기만 있어. 애는 뭐 열이 막 펄펄 나고 막 우는데 그 애 엄마 아빠는 없어.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 가 있는지 뭐 어쨌든 연락이 안 돼. 애를 재우고 간다고 나갔는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보통? 연락도 안 되는데 애는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자지러지게 울고 막 그래. 그럼 어떡하겠어? 보통 애 들쳐업고 일단 병원부터 데려갈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들쳐업고 병원 데려가서 일단 내 돈 내고 접수하고 뭐 치료받고 계산하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런 경우처럼 그런 게 사무관리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 응? 근데 봐.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끝나면 뭐
아무 저기가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잖아. 자, 아까 옆집에 빨래를 걷어줬는데 그만 좀 이렇게 덜 마른 빨래를 이제 걷었는데 이거를 잘못 놨어, 마루에다가. 이게 물 빠지는 빨래와 그렇지 않은 흰색 옷하고 이렇게 같이 놓는 바람에 어떻게 돼? 흰색 옷이 물들었어.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 생겨? 응? 옆집 저 시장 갔던 옆집 어이씨 옷 다 버렸네. 응? 그 비싼 옷인데 그냥 내버두지 누가 뭐 응? 빨래 걷어 달랬나 속으로 막 이렇지만 또 옆집은 또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그랬는데 그죠? 그걸 또 뭐라 그러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 속으로 쿵쿵. 응?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 반대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옆집 사람이 빨래 걷어준다고 응? 이렇게 뭐 의자를 놓고 좀 높은데 이렇게 빨래해서 의자를 놓고 이렇게 뭐 빨래 걷다가 넘어졌어. 다리가 부러졌어. 이것도 어떤 상황이 돼?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 되잖아. 그럼 서로 속으로 어떻게 돼? 병원 가서 깁스하고 다리 치료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다리 부러진, 빨래 걷어줘서 다리 부러진 사람은, 내가 내일 하다 그랬나? 응? 빨래 좀 걷어주려고 그러는데 좀 와서, 응? 치료비 좀 안 보태주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또 저쪽에서는, 이거 참, 그냥 내버려 두든가 하지. 왜 그거를 걷어준다고 해가지고, 응?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고 이거 참 사람 난처하게 만드나, 그죠? 서로 찜찜해, 그죠? 그런데 평상시에 가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지? 그다가 한번 대판 싸워. 그러면 이제 그때 다 묵었던 거 다 꺼내, 그죠? 너 그거 손해배상 해놔, 뭐서부터, 그죠?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안 그래요? 또 비용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예를 들면 아까 그 신혼부부가 애를 남겨놓고 어디 외출했는데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병원에 이렇게 얻고 가서 막 자기 돈 내고 치료해서 데리고 와서 나중에 그러면 당연히 그 신혼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치료비는 당연히 주는 게 우리가 상식에 맞는 거 아니야? 그냥 안 줘. 그렇다고 사실은 그건 먼저 주겠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거 그렇게 액수가 큰 것도 아닌데 그거 줘 안 주 이게 달라 그러기도 좀 그렇잖아. 집주인이 손이 찜찜해. 근데 이제 싸움 나면 이제 그것도 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못 줘 막 이러면 이제 법적으로 막 극단적으로 하면 액수가 얼마인데도 소송까지 벌이고 막 난리 날 수 있어. 그죠?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무관리가. 응? 원래 법적인 의무 있어서 계약을 맺고 했으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당연히 청구하는 거고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싸움 나면 이쪽에서 우리는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뭐 계약을 한 적도 없다. 지가 알아서 하다가 지가 넘어져서 다친 건데 왜 응? 내가 그 돈을 줘야 되냐? 치료비를 물어주냐? 이런 싸움 날 수 있잖아. 바로 그런 문제가 바로 사무관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국가하고 개인 사이에도 또 뭐 인천시 같이 우리가 인천 국가 말고 인천시 여기 또 무슨 구야 뭐 미추홀구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 뭐 무슨 시도 경기도 뭐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시도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무슨 종로구 뭐 이런 구가 있잖아. 이런 걸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고 개인 사이에 이렇게 서로 간에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 이제 일처리 해주는 거 있잖아.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제목에서 공법상 사무관리행위라 그러는 거야. 응? 그러면 시험은 예야 예. 그 예를 그 별표 예가 시험에 나오니까 예 몇 개 안 돼. 그래서 첫 번째로 뭐 국가가 그 특별한 감독을 받는 그 공익사업자를 강제로 관리한다든지 또는 2번 지금같이 뭐 태풍 오고 재해가 일어났는데 막 물난리 났어. 순환구호가 물수지 않으니까 물난리 났을 때 뭐 구호 조치 한다든지 그지? 응? 또 시군에서 행하는 행렬병자 보호관리 그러지? 행렬병자는 우리가 보통 요새 말로 뭐라고 부르면 대충 맞을까? 노숙자. 응? 노숙자 같은 사람. 응?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노숙자 같은 사람 한겨울에 뭐 잘 데도 없고 막 길바닥에 누워 자고 그러잖아. 그러면 강제로 데려오는 건 아닌데 여기 뭐 이렇게 쉼터 이런 거 응? 우리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그 쉼터가 있으니까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는다. 거기 들어가서 뭐 좀 생활을 하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응? 그런 거야. 그게 뭐 행렬병자 보호 관리하는 조치. 응?
근데 이런 거는 지금까지 보면 다 뭐 국가나 시군에서 이렇게 이제 개인을 보호하는 이런 조치하는 거지. 근데 마지막 거는 또 어떻게 돼? 개인이 시군의 업무를 돕는 거야. 이거 도와라 하고 의무를 부과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가서 자원봉사해. 응? 시군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가서 자발적으로 막 공무원들의 업무 돕는 행위 하는 거야. 그런 게 바로 4번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법상의 사무관리 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응? 네, 그 정도. 그러면 아까 같이 이런 거에서 비용이 들어갔다든지 또는 뭐 손해가 발생한다 이러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이제 민법에 보면 약간 이거 뭐 비용을 우리 상식적으로 비용 물어줘야 되겠지. 아까 애 치료비 같은 건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지, 그지? 네,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법이 정한 규정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해결하도록 돼 있다 하는 정도고, 하여튼 시험 문제는 이 사무관리라는 뜻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 행정상에서도 그런 게 있다. 응? 이 정도 가볍게 봅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가보세요. 자, 그 다음 주제를 보면은 쌍가로 6번 공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있죠? 요거는 조금 더 중시해야 돼. 요거는 더 중요. 시험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법 용어가 나왔어. 부당이득이라는 용어가 나왔어. 그죠? 그러면 부당이득이 뭔지 또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봐요. 그건 당연히 아는 용어라고 생각해요. 그럼 부당이득이 거기 뜻이 뭐래? 읽어보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 뭐 노무라는 게 이제 뭐 행위, 노력, 뭐 그죠? 다른 사람의 노력, 노무로 그냥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냥 읽어보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타인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얻은 이득을 부당한 이득, 부당이득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자. 여기 중요한 게 부당이득이라는 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가 가져야 될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지. 응? 그럼 예를 들어, 자, 내가 뭔가 100만 원을 누구한테 이제 송금을 해줘야 돼. 100만 원을. 그래서 계좌번호 받아가지고 송금을 했어. 그런데 끝자리 하나 잘못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엉뚱한 사람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내가 원래 송금해야 될 사람 계좌 번호를 하나 잘못 누르더니 엉뚱한 사람 통장으로 100만 원이 입금된 거야. 그러면 그 통장 주인은 지가 그 돈을 가져야 될 아무런 법적인 권리 이런 거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그게 그럼 그 통장 주인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송금 잘못했어 100만 원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알아요? 그 사람 모르지. 그럼 통장 번호 하나 찍어서 입금했는데 그 통장 주인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은행 가야 되겠지. 그 은행에 가서 무슨 은행이고 계좌번호는 이제 알고 있잖아. 끝자리 하나 잘못 눌렀으니까 은행 가가지고 그 은행 찾아가서 지점 찾아가서 내가 이제 은행 직원한테 여차여차해서 내가 돈을 잘못 송금했다. 응? 얘기를 해줄 거야. 그죠? 그러면 은행 직원이 뭐라 그럴까? 여러분 가서 그럼 그 사람하고 좀 어떻게 연락해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응?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짜고짜 가서 통장 그 은행 잘못 통장 입금했으니까 은행 직원으로 그 통장에서 돈을 바로 빼가지고 다시 돈을 빼서 나한테 다시 입금해 주든가 그 사람 통장에서 돈을 빼서 내가 보내려고 송금하려고 했던 자 통장으로 다시 입금해달라. 이거 될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응? 왜냐하면 돈이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간 이상 그 사람의 그 동의가 없는 한 돈 못 빼요. 통장에 들어가면 일단은 그 사람 거로 일단은 추정이 되는 거야. 그 사람 것처럼.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 은행 직원한테 연락해서 그 사람한테 좀 연락을 해주세요. 그 사람 번호, 휴대폰 번호 달라고? 연락처 달라고? 절대 못 줘요. 은행 직원. 우리가 소위 요새 말하는 뭐야? 개인정보야. 그 개인정보 연락처 같은 거는 그 통장 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은행 직원이 나한테 줬다가는 큰일 나요. 응? 우리 요새 청문회 저 조국 뭐 후보에서도 그 생기부 그거 유출 그거는 문제 나오죠. 개인 정보 본인의 동의 없는 한 그거 유출될 수 없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지, 그죠? 그 법적으로 이제 수사해서 처벌할 거야. 응? 그러면 아마 이제 통상대로 그럼 은행 직원은 연락을 해줄 수 있어요. 은행 직원이 연락을 해 통장 주인한테.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신 통장으로 이렇게 잘못 송금을 했다고 하니, 응? 그러면 어떻게 통화를 해보실래요? 뭐 이렇게 하든가. 그 사람 동의를 얻어야 돼. 그 사람이 그럼 연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보고, 그럼 수고스럽겠지만 제가 실수로 입금을 잘못했으니 제 번호로 제 계좌로 번호로 통장으로 다시 송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 그럼 또 이제 근데 또 수고를 끼쳐서 죄송하니까 제가 뭐 거기서 10만 원은 떼고 90만 원만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응? 아니면 또 뭐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되게 선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응? 뭐 수고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액 다 송금해 드릴게요. 그러면 최고 좋은 거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연락처 가르쳐 주지도 말고 그 사람하고 연결도 안 해줘. 싫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죠. 은행에서 마음대로 뭐 돈 뺄 수가 없거든. 방법은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응? 법원에다가 소송을 내. 그 법원에 소송을 내야 이제 그 사람의 뭐 연락처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돼요. 응? 소송을 제기해야 이제 알려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루하게 또 재판을 해서 이겨야 돌려받을 수 있고. 힘든 거지. 거기다가 돌려받는데도 전액 돌려받지도 못해요. 소송에서 이겨도 법적으로. 응? 하여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송금을 잘못한 액수가 어마어마하대요. 1년에. 응?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응? 하여튼 지금 뭘 설명하다 보면 부당이득이라는 용어, 개념을 뜻을 설명하다 그래서, 그죠? 어느 정도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국가와 개인 사이의 행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당이득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떤 경우가 그럴까? 안 내도 될 세금을 잘못 낸 경우겠지. 가장 쉬운 예가, 그죠? 예를 들어서 또 10만 원 세금 내라고 나왔어요. 그때 내가 착각을 했어. 100만 원으로 착각했어. 그래갖고 100만 원을 납부해버렸네. 특히 뭐 인터넷으로 납부하다 보면 0 하나 더 누르면,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액면가로 따지면 10만 원은 내야 될 의무가 있지만 90만 원은 내야 될 의무 없고 국가가 그걸 받아갖고 있을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잖아. 그럼 90만 원은 국가가 뭐 한 거야?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돌려달라고. 응?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상대방은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자기가 가질 아무런 법적 원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이제 그때는 뭐 소송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 행정관계에서도 이런 부당이득 문제라는 게 생긴다. 그죠? 자,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도 공부할 거 두 번째 항목 우리 행정관계에서 부당이득, 이거 좀 더 쉽지? 1번 뭐만 왔어? 뭐 각종 세금이나 조세라고 하는 게 세금이에요. 응? 세금이나 무슨 뭐 수수료 내야 되는데 과오납, 잘못 납부한 경우야. 주로 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낸 경우 말하겠죠? 또 그런 거라든지. 2번은 개인 땅을 국가가, 여러분 생각해보자. 이거 개인 땅인데 국가가 거기다 도로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도로 이용하게 하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 땅인데 국가나 인천시가 거기다 도로 낸데, 도로 만들어서 사람들 통행하게 한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사유재산제도 보장되는 나라거든? 국가라 할지라도, 즉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해도 개인 땅 그냥 공짜로 강제로 못 뺏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칙적으로 당신 땅 도로 만드는데 필요하다, 팔아라. 협상하는 거지. 팔아라. 그러면 뭐 가격이 맞고 그래서면 계약해서 팔아 넘기면 이제
그 땅을 이제 계약을 해서 땅값 치르고 사들여서 도로 만드는 방법. 근데 정말 거기 도로가 꾸불텅꾸불텅 갈 수는 없고 이 직선으로 놔야 되는데 그 개인 땅이 그 중간에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돼? 근데 개인은 땅 팔라고 협상을 하자고 그랬는데 팔 생각 없다고 절대 거부. 응? 돈을 보통의 땅값보다 2배로 준다고 해도 안 판대. 아, 이거 문제 있지. 응? 사유재산, 옛날에는 사유재산이 절대적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안 그래서 사유재산도 공익을 위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도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이용하도록 하는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면 법이 정해놨어. 땅을 강제로 뺏는 절차를. 그래서 우리가 그 용어를 토지 수용이라고 그래요. 수용. 이게 나중에 다 배워. 그냥 들어. 예. 근데 그런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서 그러면 이제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토지 수용 위원회라고. 거기다가 신청을 해요. 이 사람 이 도로 만드는 공익 사업을 위해서 땅 필요한데 협상 안 된다. 그러니 이 사람 땅을 얼마의 보상해줘야 돼. 땅값.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뺏으면 되는지 결정해 달라라고 신청을 하면 그 위원회가 있어요. 토지 수용위원회. 거기서 결정을 내려줘요. 그 결정이 내려지면 보상금 얼마를 지급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땅 빼서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적법하게 토지 뺏는 거야. 물론 땅값은 당연히 보상해 주는 거 전제로 해서 그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한 거는 개인 땅을 도로로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게 한다는 공익 목적상 필요하면 아까 말한 계약 맺고 사들이든가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해주고 강제로 뺐든가 이런 법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되는데 이번 보면 뭐가 나왔어? 그냥 개인 땅을 그냥 맘대로 그냥 저 도로 만들어서 제공해. 그러면 땅 주인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국가는 그 땅을 이제 적법하게 땅 사용하기로 계약 맺고 쓴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땅 사용료에 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용료를 안 내면서 개인 땅을 사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그 땅 사용료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국가가 얻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응? 그 다음에 3번도 비슷하고. 그죠? 그런데 역시 이 부당 이득도 국가나 인천시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만 개인으로부터 부당 이득을 얻는 게 아니고 개인도 국가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 됐어. 그럼 일하면 당연히 월급 나오고 월급 받을 권리가 있어요. 월급이 나왔어. 원래는 300만 원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뭔가 직원이 실수했는지 500만 원 입금을 했어. 원래 3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럼 어떻게 돼? 200만 원은 이 공무원 개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거야. 잘못 입금된 거잖아, 200만 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응? 네,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야? 응? 200만 원이 더 들어온 걸 알았어. 근데 먼저 돌려줘. 200만 원 잘못 들어왔어. 200만 원 먼저 돌려줘?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 왜냐면 그 잘못 입금한 측에서 먼저 뭐 하겠어? 그거 알아내가지고 어떻게 돼? 응? 연락이 오겠지. 다시 반환하라고. 200만 원 잘못 입금해서. 그 반환하라고 요구가 오면 그때 반환하면 되지. 먼저 나서서 돌려줄 필요 없어. 왜냐면 좀 이따 보겠지만 이거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응? 이거 5년 동안 반환해달라고 요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반환받을 권리 없어져 버려요. 응? 그러니까 5년 동안 나 저 월급 200만 원 더 들어왔는데 5년 동안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 잘못 입금된 걸 몰랐든 알았든 5년 동안 돌려달라고 청구가 없으면 5년 지나면 이제 반환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먼저 돌려줄 필요는 없겠지. 의무는. 네, 여담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이나 5번 같은 거는 결국 뭐야? 개인이 이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재산도 많고 그러면서
자기 그 생계 곤란자라고 뭐 해가지고서는 속여서 그 자기 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런 거 지정받고 막 보조금 받아서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 나중에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다 반환 청구 들어갑니다. 거기다 이자까지 쳐서 반환해야 돼요. 응? 근데 최장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적발됐는데 10년 만에 적발됐어. 그동안에 다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뭔가 부정하게 뭔가를 보조금 받아서 생활해왔다. 어떻게 될까? 10년치 다 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 돼요. 아까 몇 년? 5년이라 그랬지. 그 5년 전에 거는 이미 반환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졌어요. 상대방 반환에 의무 없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건 최근 5년치만 받아낼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응? 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 그 예야 예. 응? 부당이득이라는 거 예. 그러면 조금 아까 공부했던 사무관리 행위의 이해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조금 다르죠? 응? 응. 자, 그 다음에 공부할 거. 응. 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항목 있죠? 그러면 뜻 자체 이제 이해할 수 있지? 부당이득 뱉어내라,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권리야. 이거 아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에 입각한 거거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사회의 합리적인 상식을 문구로 만들어 놓은 게 법 규정이야.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될까? 아니 이득을 얻은 자는 자기가 그 이익을 가져야 될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잖아. 응? 이제 그래서 그거 반환해달라고 피해자는 반환받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이득 얻은 자는 요구받으면 반환될 의무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안 돌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소송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송을 무슨 소송이 있을까? 우리나라에 민사소송 또 형사소송 그죠? 형사소송은 국가가 법 위반해서 범죄 저지른 사람 국가가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 형사소송이야. 그죠? 근데 형사소송은 누가 이제 처벌해달라고 누가 재판을 청구하는 자가 되지? 국가야. 근데 국가를 대신해서 검사가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검찰이 검사가 뭐 했대? 불구속 기소했다. 그 기사 봤어요? 그 기소란 말이 재판 청구한 거예요. 법원에 형사소송 청구한 거야 검사가. 응?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었어. 자, 그러면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그러면 제목이 뭐야? 성질 나왔지? 반환 청구권의 성질. 응? 그러면 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둘째 줄에 보면 판례는 이 문장 나오죠. 여러분 우리 행정법에서 중요한 것 법원의 판결이에요. 판결. 우리 대법원은 반환 청구하는 권리의 성질을 둘째 끝에 보면 뭐로 본대? 둘째 끝에 보면 사권 이런 말 나오지? 그 뭐의 줄임말이다? 사자가 개인 사자야. 그럼 뭐야? 이제 이게 우리가 사법 관계에서의 권리, 사법상의 권리 이렇게 응? 개인 사자를 쓰는 사법상의 권리를 줄여서 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사법상 권리의 성질을 갖는 거로 보고 자,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반환 안 해주면 민사소송으로. 행정소송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같이 야 내가 세금 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납부했다.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세무서장한테 반환해줘. 청구를 했는데 세무서장이 안 돌려준대. 못 돌려줘. 그럼 무슨 소송해야 돼? 행정소송 아니라니까. 민사. 부당이득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은 다 뭐로 해야 된다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대요. 응? 왜 그렇게 보냐면 뭐 개인 간의 부당이득 생긴 문제나 국가와 개인 사이에 부당이득 생긴 문제나 결과적으로는 원인이 행정작용 때문에 생겼든 행정작용이 아닌 개인들 간의 행위로 인해 생겼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얻은 이득
반환해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게 그게 그게 핵심인 거니까 결국 원인에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해서 개인끼리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소송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고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반환 청구하는 것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다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목이 뭐로 잡혀 있어? 행정행위와 부당이득의 성립. 가로치고 조세 부가처분에 따른 조세 과운합 경우. 그랬죠? 그럼 보자. 여기 행정행위란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는 이제 나중에 다시 상세히 공부하고 대략은 뭐냐면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는 조치야. 행정이. 거기 대표적인 예가 괄호 속에 뭐야? 세금 부과 조치지. 상호하게 봐. 세금 부과하는 거 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너 언제까지 얼마의 세금 납부해야 하고 강제로 의무 부과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지. 여러분들 일단 밑줄 동그라미 기억번을 보면 기억번 첫째 줄 무슨 경우로 전제를 삼았어요? 세금 부과 조치가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세금 부과 조치가 부존재하거나 당연히 무효인 경우. 그 다음에 밑에 니은은 어떤 경우야? 세금 부과 조치가 취소 사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또 사전 지식으로 좀 알고 있을 거. 여기에 기억에서 당연 무효인 경우라 그랬지. 여러분들이 우리 행정기관이 하는 조치가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하는 조치가 위법이 있다. 법을 위반한 게 있다. 그럼 위법의 정도를 따져요. 그래서 위법의 정도를 따져가지고 위법한 정도가 이런 정도,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그지? 그럼 이게 법을 위반한 게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일반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봐도 위법이다라는 게 명백해. 이런 경우는 이걸 뭐라 그래? 그냥 무효라고 부르기도 하고 당연 무효라고 돼. 그런 경우는 당연 무효인 행위로 봅니다. 응? 이거로 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무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 아주 심해서 무효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세금 부과 조치는 없었던 거나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세금 내야 될 의무 생기지도 않은 거지. 그게 무효야.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상대방 낼 의무도 없는 거지. 응. 두 번째, 그런데 위법이 이 정도까지는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요거하고 좀 약해. 법을 위반하는 위법은 있는데 경미해. 응?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고 보통 많은 경우에 이런 말을 많이 써. 단순 경미한 경우 이런 말을 많이 써.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야. 위법의 정도 가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면 자, 그 행정기관이 한 조치는 취소 사유. 응? 인 행위로 본다. 취소 사유. 그럼 취소 사유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는 행위다. 그러면 이거 있잖아. 일단 효력이 생긴 거야. 근데 언제 효력이 없어질까? 응? 이게 취소한다라는 조치를 해야 취소한다는 조치를 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취소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유지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을 안 하는 거야. 가만 놔둬도. 응? 그러니까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다.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세금 부과의 조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상대방은 세금 내야 될 의무 아예 생기지도 않은 거지. 근데 밑에 거는 어떻게 취소 사유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단 세금이 부과됐지? 일단 세금 부과 조치는 효력이 있는 거야.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 일단 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싸우든가 해야 돼. 그래서 이 세금 부과 조치는 위법이니까 취소해라 이렇게 소송한다든지 해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취소한다. 이 세금 부과는 위법 맞다. 취소한다고 판정이 나오면 그러면 세금 부과 조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응? 그러니까 취소 사유 있는 행위는 권한 가진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야 효력이 있어 그런 차이다. 그래서 이거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전까지는 일단 유효. 응?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유효가 효력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효력 발생. 그랬다가 어떻게 된다고? 응? 발생. 그러다가 권한 가진 기관이 뭐 세금 부과를 예를 들면 세금 부과했던 거 잘못됐으니까 취소한다. 응? 취소되면 뭐야?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 위법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던 일로 됩니다. 취소되면 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소급이라 그래. 세금 부과 조치를 세무서장이 할 때로 돌아가서 판정은 나중에 취소 판정 나왔지만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합니다. 응?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응? 자, 이런 개념을 알아. 그러면 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해보자. 세금 부과 조치를 받고 내가 세금이 100만 원 나왔다 치자. 세금 부과 조치를 받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금 100만 원 냈어. 근데 나중에 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세금 부과 조치 이거 무효야. 내가 생각할 때. 왜냐면 이중으로 낸 거야. 얼마 전에 세금이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고지서 받고 냈대. 가족 구성원이 누가 냈대. 한번 냈는데 뭔가 착오가 있어갖고 또 나온 거야. 중복해서 냈는데 그럼 이거 이중 부과잖아. 그럼 이거는 무효인 세금 부과야. 낸 사람한테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 또 세금 부과하고 무효인데 안 내도 되는 걸 이번에는 그 얘기를 모르고 내가 또 내버렸네. 그랬을 경우는 내가 세금 부과를 받고 무효인 세금 부과를 받고 나중 거 낸 순간부터 어떻게 돼? 납부한 순간부터 국가는 부당 이득을 얻은 거야. 응? 그때부터 부당 이득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나는 언제부터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겨? 처음부터 낸 순간부터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그때부터 생기고 그때부터 5년 안에 반환 청구를 해서 받아야 돼. 응? 5년 지나면 못 받는다 그랬죠? 응.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인 세금부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자, 일단 위법이 좀 약한 위법인데 세금 부과를 받고 100만 원 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 있어. 근데 무효일 정도로 센 위법은 아니지만 위법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안 생겨요. 어느 때 생기냐면 이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었다라고 취소가 돼야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있는 거고 세금 부과 조치는 상대방 국민은 나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 있는 자가 납부를 했고 세금 부과 조치가 효력이 일단 있는 한은 국가는 세금을 징수할 권리도 있어요. 세금을 징수받아 보유하고 있을 권리도 아직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었다고 인정돼서 취소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국가가 받아갖고 있는 돈이 부당한 이득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럼 언제 돼? 취소가 되면.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었다고 취소 판정이 나오면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국가는 이제 받아갖고 있는 돈이 부당 이득이 되고 그때부터 나는 반환 청구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차이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자. 교재로 분석. 동그라미 2번, 기억번, 세금 부과 조치가 당연 무효면 첫째 줄 납부 시점부터 어떻게 된대? 부당 이득이 성립. 응? 납부한 순간부터 국가는 부당이득을 얻게 돼. 그리고 그때부터 반환받을 권리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돼? 곧바로 그러면 아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했는데 그럼 바로 법원에다가 안 돌려주면 일단은 세무서한테 돌려줘 반환해줘 했는데 안 돌려주면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서 반환 판결 내려달라 청구하면 돼요. 그럼 민사소송 제기하면 재판하는 이 민사소송 사건을 민사사건을 청구받아 재판하는 법원을 민사법원 이렇게 했는데 그 민사법원은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다라고 인정하고 반환해줘라 판결 내려줘요. 응? 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니은번
세금 부과 조치의 취소 사유인 하자란 말이었는데 하자는 위법이라고 생각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된대요? 응? 셋째 줄, 취소되기 전까지는 아직 국가의 부당이득 아직 아니야. 응? 그러니까 바로 반환 청구 못해요. 먼저 못해야 돼.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니까 취소한다고 먼저 결정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세금 부과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하든지 해서.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단어, 세금 부과 조치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아직 국가의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반환 청구권도 아직 안 생겼어. 그럼 언제 생기냐? 세금 부과 조치가 권한 가진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국가는 부당이득을 얻은 게 되고, 납부한 국민은 반환 청구권이 비로소 생기게 된다. 응? 응. 차이점, 기본적인 차이점 있어요. 그죠? 네, 그 정도 하고요. 네. 자, 뭐 동그라미 3번, 이건 시험에 잘 안 쓰더라. 아까 5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 그랬죠? 네, 뭐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반환,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내도 될 세금 1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돌려받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에다가 3개월치 이자도 쳐서 반환해 줘야 됩니다. 응? 응. 그럼 원래 그 이자 붙는 거 아니야? 원래 은행에 100만 원 넣어놨다고 그러면 그만큼 나한테 줘야 돼요. 같이. 자, 그냥 넘어가요. 자, 그러면 자, 판례가 나오는데 거기 공법상 부당이득의 예 있고, 그 다음에 그 넘어가고, 그 밑에 공법상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예 이렇게 나왔죠? 거기 판례가 1번, 2번 두 개 있죠? 그거 중요해. 특히 1번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1번은 필수로 꼭 공부해야 되는 판례야. 그중 아니, 지금 이제 위에 거 말고 아래 거, 공법상 부당이득이로 인정되지 아니한 예 있잖아요. 아니한 예. 위에 거 말고 아래 거 두 개. 응? 페이지에서. 거기서 1번이 뭐냐면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응? 그 판례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응? 자, 그러면 거기 간단히 보자. 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라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의 내용 이런 거 다 살펴보면 세금 낼 의무자,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줘야 되는 거. 응?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있지? 들어봤어요? 네. 오늘 우리 저기 뭐야, 음료수 샀네. 음료수 얼마 주고 샀어요? 응? 1,500원.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10%. 150원은 세금이 포함된 거예요. 1,500원 속에. 그죠? 우리 카드 끊어보면 딱 나오지? 원래 물건 가격, 부가가치세 그 10% 금액 딱 찍혀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거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그런 게 있지. 응? 그럼 부가가치세 납세한 의무자, 납세 의무자인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줘야 되는 지급 의무, 응? 돌려줘야 되는 의무는, 자, 이게 이제 문장의 중요한 주어. 자, 그 다음에 쭉 해서 이거는 다섯째 줄 밑줄이 시작되는 부분. 뭐래요? 부당이득이래요? 아니래요? 부당한 이득 얻은 거 반환해줘야 될 의무에 해당하는 거래? 아니래? 아니래. 그게 중요해. 응? 뭐 국가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해줘야 되는 그런 게 아니래.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국가가 환급해줘야 될 의무는 부당한 이득을 얻었던 걸 반환해주는 그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래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될 의무 아니고, 요거 밑줄 중요. 뭐야? 그거는 그 바로 밑에 줄. 특별히 법에 의해서 정책적 관점에서 뭐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의 의무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부당이득을 얻어서 그걸 반환해줘야 되는 의무하고는 다른 성격의 것이래. 그러면 자 봐. 조금 아까 이거 만약에 국가가 부당한 이득 얻은 거 반환해줘야 되는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 그러면 상대방, 납세 의무자인 상대방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게 될 거고, 안 돌려주면 무슨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래서 국가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줄 의무 아니다. 응? 그런 법이 특별히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한 공법상 권리다. 따라서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국가가 납세 의무자가 국가한테 반환해줘, 환급해줘 이거 청구하는 권리 있는데 그 권리 안 들어주면 무슨 소송해야 된다가 행정소송해야 돼. 민사소송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자 그러면 굴군굴씨 국가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가 응? 환급해줘 하고 지급 청구했는데 세무서장이 안 준다. 그럼 무슨 소송해야 된대? 그게 중요해. 무슨 소송? 민사소송을 할 게 아니라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이 종류가 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을 해야 된대.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자, 그러면 요 판례가 아주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출제되는 그 판결문인데 핵심은 알겠지?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뭐 환급해줘야 되는 의무는 이 사건의 사법상의 의무의 성격을 갖는 부당이득 반환해줘야 되는 의무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다. 응? 그런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법으로 인정해 놓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반환 청구를 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안 돌려주면 무슨 소송해야 되는지가 두 번째 중점. 응?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할 게 아니고 행정소송으로, 그것도 당사자 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중시해야 됩니다. 응? 그 다음에 2번은 좀 가볍게 국립대학이 학생들한테 수업료도 부과해서 받고 또 기성회비라고 옛날에 다 받았어. 그래서 그 기성회비라는 게 법에 근거도 없이 막 부과해서 받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게 부당이득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크게 됐어요. 그럼 전국의 국립대학이 그 수많은 학생들에게 기성회비 수년 계속 받아왔는데 10수년 동안 뭐 옛날 거는 못하더라도 최근 5년 지급 반환해라 청구 소송이 들어갔어요. 이게 법의 그 법률에 근거도 없이 부과해서 받은 부당이득인지 아닌지가 논란이 됐었는데 대법원 판결은 뭐래? 국립대학이 굵은굿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 납부받은 거는 결론이 뭐래요? 법률에 근거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뭐는 아니래. 부당이득은 아니다. 적법하게 받은 거니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었어요. 응? 그 정도. 잘 안 나왔어 아직까지는. 1번이 아주 중요한 거야. 응?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공부했던 거 다시 대법원 판결문으로 확인한다. 이번에는 그 행정행위와 부당이득의 성립이라는 항목이 있죠. 원래 중에 그죠? 자, 첫째 줄 1번 보면은 뭐라고 그래 있어? 자, 읽고 보세요. 조세의 과우납이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 무슨 뜻이야?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잘못 납부했다는 거야. 과우로. 그죠? 세금 잘못 납부한 게 국가의 부당이득이라고 인정이 되려면 국가가 그러니까 세금을 낸 거 또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해 간 게 뭐야? 전혀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처음부터 당연무효이 되고, 그치?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거 이거 나온 거야. 세금 부과 조치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당연무효라면 낸 순간부터 국가는 부당이득을 얻은 게 된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 읽은 거.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셋째 줄 이거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하기는 한데 어느 정도 취소 사유. 굵은 글씨 그 셋째 줄이 그거 아니야? 과세 처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랬지. 그럼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은 있긴 있는데 위법 정도가 경미하다는 거지. 이렇다면 상대국 국민이 세금 낸 순간부터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게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때 된다 그랬어? 응? 응?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어이구 세금 잘못 부과됐다고 스스로 세금 부과한 걸 취소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뭐 소송, 행정소송을 내가지고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래가지고 취소 판결이 내려진다든지 이래야 비로소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국가가 받은 세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인정되고 상대방도 그때부터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2번은 어떻게 돼?
자, 키워드가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한데 어느 정도래? 세금 부과 처분 키워드 무슨 단어가 돼? 당연 무효. 그러면 이제 배웠어. 여러분 다 당연 무효일 정도라면, 근데 처음부터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냈다. 그럼 어떻게 된대? 납부한 순간부터 국가는 부당이득을 얻은 게 되고 그때부터 반환 청구권이 생기게 된다. 그거야. 그지? 딱 이렇게. 그러니까 세금 부과 처음부터 무효냐 아니냐. 그죠? 이런 정도로 보죠. 그 다음에 그러면 밑에 세 번 그 밑에 이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항목 제목으로 넘어가. 응? 야, 그럼 물어보자. 야, 우리 여기서 이제 공법상은 그냥 행정상 이렇게 행정 관계라고 생각해. 개인들 관계하고 다른 국가와 개사의 행정을 둘러싼 관계에서 이렇게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야, 그럼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까 반환 청구를 행정기관한테 세무서장 같은데 했는데 안 줘. 그럼 무슨 소송해야 된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판례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다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그랬잖아. 부당이득이라면 민사소송으로. 근데 아까 뭐 부가가치세 환급해줘야 될 의무,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민사소송을 할 게 아니라는 거고, 그치? 부당이득이라면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그거 확인하는 거야. 거기서 시험 잘 나오는 거 1번, 2번이 잘 나와요. 응? 원래 1번 어떻게 돼? 응? 1번 문구 분석해봐. 자, 가만히 보면 세금 부과를 받고 상대방 국민이 세금을 냈어요. 내고 난 뒤에 생각해보니까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세금 부과 조치가 무효인데, 그래서 내가 안 내도 되는 세금이었는데 잘못 납부했다. 낸 세금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세금 부과 조치는 이제 행정 조치로서 행해졌지만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건 무슨 소송을 해야 된대?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야. 응? 또 2번 어때? 야, 거기 보니까 누구한테 개발 부담금이라고 부과했나 봐. 응? 돈 내라는 거지. 하여튼 여러 가지 돈 내야 되는 거 많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런 거 생각해봐. 여러분이 큰 부자야. 땅도 있고 여러분 땅에다가 50층짜리 빌딩 세워. 응? 이런 거 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야, 차도 많이 다니게 되죠? 교통도 복잡하게 만들지? 환경에도 오염도 시키고, 그래서 자기 이 땅이나 이런 거 개발하고 하는데 그 지조차고 개인 이익을 위해서 개발하지만 주변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들 때문에 그 개발하는 사업자한테 돈을 물려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환경 개선 사업에도 쓰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돈 물리는 걸 개발 부담금이라 그래. 그럼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했고 상대방 냈대 안 냈대? 냈어요. 냈는데 내고 난 뒤에 뭐라고 싸웠어? 이거 위법이야 하고 싸워서 취소 받았대 못 받았대? 취소가 됐다 그랬잖아. 그러면 취소가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야? 납부한 돈은 국가의 부당이득이 된 거지. 그리고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사건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지. 개발부담금을 부과받고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개발부담금 부과 조치가 취소가 됐다면, 그러면 국가가 받아갖고 있는 그 돈은 부당이득이고 그거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무슨 소송을 해야 된대? 역시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판례를 통해서 우리 대법원은 행정적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부당이득도 반환 청구 소송은 다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시험에 여기 1, 2번이 잘 쓰인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일단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또 봐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조금 많이 건너뛰자, 그죠? 건너뛰면은 그래서 보자. 그 정도 건너뛰세요. 그 정도 하고, 자, 첫 시간은 우리가 두 가지 공부했어. 사무관리라는 거 하고, 그 다음 뭐야? 부당이득이라는 문제. 근데 중요한 건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 부당이득. 응?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지고 또 주제가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응? 판례 이렇게 쭉 넘어가서 이제 거기로 가. 원래 이제 우리 처음 공부하는 생각하면 시험에 이 소위 판례라고 하는 게 대부분 많이 나와요. 모든 법 과목은 다 법조문과 판례가 많이 나와요. 시험에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회차에서는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이제 기본적인 걸 정리해 가는 거예요. 핵심 기본을 뼈대를 갖추는 강의야. 그래서 이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그러니까 내년 시험 보기가 내년에 이제 시험이 4월에서 5월 그때쯤 있단 말이야. 매년 그때까지 또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판례 이런 거예요. 기본 뼈대는 이제 안다고 치고 이제 좀 세부 판례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들 기출 문제라는 그런 문제도 연습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가는 거야. 응? 처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 뼈대를 잡아야 돼. 응? 그 다음에 거기다 살을 붙여가면서 완성을 해나가는 그 공부 모든 과목의 공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런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으니까 판례는 뭐 여러분들이 시간 되고 관심이 있으면 기본 논리에 입각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두 번째 순환 때 더 살펴보기로 하고 꼭 알고 있어야 될 기본 판례, 핵심 판례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